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은둔의 고퀄 방송 세라 미술요식을 진행하고 있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고요. 디자이너 송다솜입니다. 네, 슬슬 본인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우는 대배우를 밀고 있고 저는 그냥 디자이너로 할게요. 대디자이너 약간 좀 어감이 좀 그래서 네, 그냥 훌륭한 디자이너 네. 송다솜 양과 예.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네, 은둔의 고퀄 은둔의 고퀄 방송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고퀄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은둔을 하면서 뭐 고퀄 정도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고퀄을 지향? 고퀄을 지향하는 고퀄 방송. 오늘은 헬레니즘 편이죠. 네. 헬레니즘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제가 약간 불면증이 좀 가끔씩 와요. 원래 되게 심했었는데 네. 오늘 거의 정말 몇 달 만에 불면증이라는 걸 한번 오랜만에 좀 겪어서 진짜 나 눈이 똘망똘망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지금 약간 발음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아침 8시에 겨우 잠깐 잠들어가지고 좀 녹음 때문에 그 11시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차라리 안 자는 게 몸이 좀 편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3시간 자고 일어나는 게 더 피곤한 좀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하셨어요?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되게 잘 자거든요. 근데 어제 심지어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맥주도 한 잔 마셨어요. 그 아는 분을 잠깐 만나가지고 근데도 잠을 못 잤더라고요. 진짜 몇 달 만에 술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좀 잠도 되게 잘 자겠다 약간 이랬는데 눈이 정말 똘망똘망 해가지고 술은 다 깨고 이미 다 깨고 되게 막 그게 막 그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면 피곤해야 되잖아요. 불면증을 앓고 그러면. 근데 너무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눈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계속 아침 8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막 핸드폰 뭐 별걸 다 봤어요. 못 본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절대 핸드폰 때문에 잠을 못 잔 건 아니고요. 잠을 못 자니까 핸드폰을 만지게 된 거죠. 근데 늘어났겠죠. 근데 평소에도 핸드폰을 만지다 잠들긴 하니까. 어쨌든 그랬다는 네, 오늘 발음이 좀 어눌해도 봐주시고요. 말이 좀 횡설수설해도 정신 반쯤은 잠들어 있는 돌고래의 상태라는 거 네, 이해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헬레니즘 편이에요. 벌써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죠? 고대 그리스 편도 잘 지나갔고 이제 헬레니즘 편으로 넘어왔는데 헬레니즘 편이 되게 뭐라 그러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면은 동양과 서양의 미술이 뭐 이렇게 합쳐졌던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왜 다른 시대의 미술은 뭐 고대 미술 아니 뭐 그리스 미술, 이집트 미술 이렇게 나눠지다가 왜 헬레니즘이라는 시기만 좀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좀 재밌게 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에서 헬레네라는 말이 사실 그리스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게 뭐 그리스인들에 의한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번역이 좀 가능한 건데 헬레니즘이라는 시기의 배경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유명한 대왕 있잖아요. 그 대왕이 굉장히 넓은 땅을 개척을 해놓고 갑자기 급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 그리스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지배계층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타난 미술의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0년, 3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기인 건데 그러니까 막 그 고대 이집트나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기인데 요 짧은 시기에 그 역사학자들이랑 미술사학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 역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단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이런 많은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하면서 정복 전쟁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스인들이 거기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마구 변화하는 좀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이라는 역사학자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딱 나타나면서 또 문화가 완전히 대격동을 겪는 이런 미술사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약간 이 시기를 뭔가 이집트 미술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그리스 미술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뭔가
한 국가의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면서도 또 특징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200년밖에 안 되는 시기지만 그 시기만에 뭔가 강력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좀 역사의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뭔가 굉장히 넓은 땅을 막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왜 대왕이라 그러면은 그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람세스 2세 있잖아요. 람세스 2세처럼 굉장히 막 오랫동안 살면서 오래 통치를 한 이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년 동안 그 넓은 땅을 다 정복을 해놓고 34세에 갑자기 정말 사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헬레니즘이라는 시기 자체가 격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넓혀놓고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인들이 지배계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헬레네라는 말이 또 그리스 사람들의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그 마케도니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지방 느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마케도니아인으로서 그리스의 문화를 퍼뜨려 나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 마케도니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뭐 하나의 폴리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지만 두 개가 언어도 조금 이렇게 사투리 다르듯이 다르고 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꽤 무시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쪽 지역을 완전히 통합을 하거든요. 통일을 한다 그러죠. 그 통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왼쪽으로 페르시아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 300에 등장하던 그 페르시아 있죠. 그 나는 뭐 자비롭다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쪽 페르시아가 막 떠오르니까 그리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저 페르시아를 밀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좀 되게 이제 넌 뭐니? 라는 느낌으로 무시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먼저. 그러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필리포스 2세가 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 오래전 이야기여가지고 진위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또 뭐 그냥 제가 여기저기 서적에서 읽은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랑은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극장에서 뭐 암살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10년 만에 지금 터키에서 인도 끝자락까지 가요. 인도 끝자락까지 가서 사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러고서 이제 그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 쪽을 쫙 다 마지막이 아니라 원정을 좀 떠나려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정말 돌연사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서기관이 남겨놓은 그 기록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서기관이 남겨놓은 기록이라는 말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말을 정리해 놓은 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14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기록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대왕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스펙타클하게 독사를 누가 죽였네, 누구냐 이런 거가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14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서서히 죽일 수 있는 독약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기술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는 지금도 힘든 약간 그런 독약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막 갑자기 고열이 시작되기 전에 되게 큰 축제 같은 거를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포도주 원액을 그 오크통 그거 한 통째로 먹어버렸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간에 무리가 오고 약간 요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확 간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 그 아니면 고열이랑 이런 거기 써여있던 증상들이 좀 말라리아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한다고 해서 좀 말라리아 쪽으로 사실 제일 많이 서적들에 많이 써여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지금 터키에서 저쪽 인도 끝자락까지 가고 있는 그 땅을 넓혀 놓고는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전쟁을 막 펼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헬레니즘 시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를 시작점을 두 가지를 보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터키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정을 나가기 시작한 시기부터 헬레니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좀 이렇게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나간 거니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정교사로서 교육을 받았었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교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약간 심취를 해 있던 이런 상태여서 그런 문화를 좀 퍼뜨리는 거에 굉장히 장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문화가 어쨌든 폴리스 문화라는 게 좀 존재를 해서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막 이랬던 형태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상은 그쪽에 좀 토착 문화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복자가 그 땅을 오랫동안 지배를 했던 그런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그 토착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등장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착 종교나 이런 거를 배제를 하고 배제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배척을 하고 막 너네 우리 종교 믿어라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서 금방 사라지는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그리스 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 신을 어차피 다 신교니까 그럼 너희 신도 우리 신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좀 신화를 섞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헬레니즘이 길게는 200~300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클레오파트라도 사실은 이 헬레니즘 시기에 그리스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기억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스인이었는데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기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그리스인으로서 지배층으로서 이집트에 갔지만 그 토착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 지배권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진짜 그리스인 출신의 이 사람들이었는데 프롤레타이오스 왕조가 그 이집트라는 토착 그 왕조 파라오들의 그 문화가 근친혼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근친혼을 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배층으로 갔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막 내가 어느 나라 점령해놓고는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너희 나라 음식을 먹고 너희 나라 왕조가 하던 전통을 그대로 따를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힘으로써 압도했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의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치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그 결국에는 로마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뭔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헬레니즘 시기의 출발점이 두 개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시작하던 그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그 시점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해가지고 그 막 장군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하면서 그게 안정이 되어가는 그 시기쯤부터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동양권과 서양권의 문화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섞이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전부터도 이집트 문화랑 그리스 문화랑 막 이렇게 섞이고 했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게 흥미롭게 연구가 되는 나우크라티스 막 이런 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존재는 했었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가 이런 헬레니즘이라는 이야기 그 단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약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동서양이 막 이렇게 섞였다라고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배층의 문화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약간 이런 형태로 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좀 거대하고 이렇게 과장된 이런 신전들이나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조각상도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각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하고 역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조금 더 뭐죠, 위대는 아니고 좀 더 낫다는 거를 이 좋은 단어가 있는데 우월? 그죠? 약간 우월감 같은 거를 느끼게,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미술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끝자락은 헬레니즘에서 거진 끝나요. 그 왜 라오콘 군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아직까지 보관이 되고 있는 그 군상이 있거든요. 그 뱀이 이렇게 남자, 그 되게 성인 남자랑 그 성인 남자의 아들을 이렇게 좀 감싸면서 죽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고통이 다 표현된 그게 있어요. 이게 바티칸에 가면은 원본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라오콘 군상이라 그래서 그게 피렌체에 있는 그 우피치 미술관에 그것도 있어요. 모조품도. 봤을 텐데 그러면. 그죠? 확실히 봤어요. 두 번 군데 봤을 다 텐데? 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 헬레니즘 시기에 약간 그 르네상스 시절이잖아요. 그때면은 약간 그 정말 문화가 꽃피웠다고 하는 르네상스 시절인데 이게 헬레니즘 시기랑 거의 1800년 정도의 시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막 왜 고대의 것은 대단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르네상스 때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을 보고서 나타난 약간 첫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라오콘 군상을 보러 정말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켈란젤로는 본인을 그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조각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라오콘 군상을 정말 고대의 최고의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보러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최고다라, 정말 이 작품은 최고다라고 표현하는 게 1800년 전 헬레니즘 시기에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로마에서 목욕탕에 전시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었대요. 꾸미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약간 중간에 로마로 가기 전 그 중간쯤에 모든 게 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조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헬레니즘 시기에 조각이나 이런 거를 발굴해내는 게 그 시기에는 굉장한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가 좀 존재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만들 수 없는 이런 조각에 대한 엄청난 거를 헬레니즘 시기에 파묻혀져 있는 그런 유적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대중 목욕탕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이용이 됐을 정도로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은 거의 약간 끝판왕 이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역동적인 조각상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런 그 토착민들한테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그 문화나 이런 부분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쪼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 헬레니즘 시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있는 거로서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기에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페르가몬 신전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신전의 입구 자체가 독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 신전 입구에 문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전 전체의 입구가 그 독일에 넘어가 있어요. 앞에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야 돼. 이게 사람이 되게 조그매 보이는 정도일 정도로 그대로 그거를 다 가져간 거죠. 런던보다 더 심하네요. 독일도 뭐 네, 그죠. 그쵸. 제가 독일을 안 가봐가지고 독일에 가면 이걸 한번 꼭 보고 싶긴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독일 심지어 페르가몬 신전이잖아요. 페르가몬 그 터키 쪽 페르가몬 지역에서 나온 페르가몬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다 놓은 박물관 이름이 페르가몬 박물관. 그 정도 가져갔으면 그렇게 이름 붙일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거를 꼭 한번 보러 가보고 싶었는데 독일에는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유럽에 어쩌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요. 유럽의 웬만한 곳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배고프게. 베를린에 있나요?
베를린에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근데 베를린 미술관에도 그렇게 유물이 많대요. 그리스 유물이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왜 제가 그리스 미술에서 발 돌아간 게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측정 연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최초로 생각되는 도자기가 독일에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맨날 뭐 영국 그러면서 맨날 도적질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독일도 만만치 않다는 거.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한 번씩 제패했던 국가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죠. 근데 특히나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 영국, 프랑스는 그 중세 이전에 그 역사가 없다는 거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거를 되게 소중히 옛날부터 여겼던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막 기와집 같은 거 막 부숴버리고 막 이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기에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영국이 뭐 건축물을 잘 유지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지은 집이 얼마 되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유지한 지가. 그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성벽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는 거는 사실 혼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니라 성이 많잖아요. 성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성은 요새거든요. 요새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안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는 그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서 좀 시대상을 이해를 하면은 좀 국뽕에 빠지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 국내의 유적은 성벽이 많지 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이 문화의 역사의 차이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헬레니즘의 조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정말 역동적이기는 하기는 해서 네. 그 라오콩 군상 나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요. 네.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그 남자가 수염 많은 남자가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뱀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화의 어떤 거랑 연관이 된 건데 제가 또 그 그리스 신화 쪽은 잘 모르니까 도상학에 관심이 없는. 만화책 안 보셨어요? 저 그때 메이플 스토리 하느라 메이플 스토리 만화도 안 보고 정말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하느라 네 그때 이렇게 창 들고 있는 캐릭터 가지고 창 3번 찌르는 이런 스킬 쓰면서 몬스터를 열심히 잡으러 다녔죠. 그리스 신화는 원본으로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스토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약간 도상학적인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게 근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린다면서요? 사랑과 전쟁. 네? 진짜 근데 그 사람과 전쟁 중에서도 정말 그 치정으로 얽히고 맞아요. 얽힌 맞아요. 심지어 사람과 사람만도 아닌 아니. 그래서 막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막 그런 치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어보고 싫어한 건 아니고 애초에 펴보지도 않았다는 거. 그거 애들이 어떻게 읽었나 몰라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표현? 만화 읽어봤죠? 네. 어떻게 표현돼요 그런 거? 표현 뭐 적나라하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 정도? 하룻밤을 보냈다 정도? 하룻밤을 보냈다가 나와 애들 만화책에서? 그러니까 딱 그 장면만 딱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뽀뽀를 내가 하는? 제우스다 뭐 이런. 아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장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풍선만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룻밤을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그땐 몰랐지. 약간 보게 될 것도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작점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끝 지점으로 가는데요. 이 헬레니즘의 끝 지점에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건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 헬레니즘 다음 시기에 떠오르는 게 로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 본토 땅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땅인 거죠. 그리스 땅을 점령을 한 시기를 헬레니즘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로마가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늘려놓고 그리스인들이 거기서 이제 지배층을 하고 있었던 그 땅을 모두 다 정복하는 그 시기를
이제 헬레니즘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땅이 또 공교롭게도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 문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그리스인들이 지배층으로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가 끝난 거랑 또 똑같은 이런 오묘한 느낌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나서도 그 카이사르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본인을 파라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파라오라고 그 뭐 선언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 출신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파라오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클레오파트라도 만약에 이집트의 뭐 왕의 뿌리로서 생각을 해준다면 그 아우구스투스도 큰 문제는 없는 좀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 걸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집트가 지금 그 파라오나 이런 역사나 이런 토착 종교 같은 거를 계속 받아들였다면은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텐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본인들 뭐 파라오가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주 세력 아니고 뭐라 그러죠? 외부 세력. 오늘 진짜 잠 못 자가지고 어휘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이집트의 고대 문화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해서 그 유적지들도 사실 딱히 열심히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어쨌든 이슬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의 토착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반종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집트 미술 쪽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막 관리가 진짜 안 돼가지고 거기서 가이드들이 옆에서 피라미드에다 소변 보고 있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과거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국가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있었다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정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약간 그렇기는 하거든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나 이런 부분을 더 높이 띄울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 문화의 일부여가지고 그 그리스 문화나 이런 부분에 뿌리를 두고 싶어하는 유럽 쪽의 사상으로서는 그 헬레니즘 문화로서 이집트의 파라오로 활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되었으면 좋은 거죠. 좀 약간 이런 상관관계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논쟁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즐기겠어요. 내가 싸우는 건 안 좋아하는데 원래 싸움 구경은 좀 재밌는 거라 그렇게 왜 근데 역사 부분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야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좀 많으면 좋을 텐데 네, 좀 더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가 어쨌든 그리스 땅을 지배하면서부터 그리스가 로마령이 된 거죠. 로마령이 되면서부터 그 어쨌든 지배층이 그리스인들이니까 헬레니즘의 영토로 존재하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스인들이 계속해서 그 유입이 됐었어야 됐대요. 그 전에는 그리스인들이 계속해서 헬레니즘으로 정복돼 있던 땅들에 계속 유입이 되면서 지배층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땅이 로마령으로 변하면서부터 이런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배층으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이런 게 존재를 했대요. 또 그게 뭐 토착민들이랑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는 또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고 지배층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또 되게 강력하게 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던 그러던 차이에 클레오파트라도 마지막으로 좀 힘이 약해지던 그런 시기에 좀 힘을 잃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마지막 끝지점으로 언급되는 시기가 로마가 그리스 땅을 점령을 하면서부터로 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게 한 기원전 140년 정도? 140. 맞네. 기원전 146년에 그리스 땅을 점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그 뭐죠? 클레오파트라가 점령을 당하는 기원전 30 오씨 기억했어. 기원전 30년 요 시기를 이제 기원전 30년 요 시기를 이제 끝자락을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클레오파트라가 사망을 하는 그 시점이 마지막이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든 그 본인들 힘을 되찾아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조금 그 미모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좀 똑똑한 축에 들었었대요. 언어도 거의 8가지 이상을 구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배 권한을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그 지배층이라고 해도 이집트어를 공부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조금 그 지배 권한이나 지배력을 좀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잖아요. 로마에 카이사르랑 한번 이제 정분이 있었죠. 그러고서 그 삼두 정치 시절에 한 명과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보기는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카이사르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죠. 카이사르는 약간 그 아니었다라는 말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다. 약간의 불장난이었다. 라는 말이 둘 사이에 아들도 한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카이사르가 인정을 좀 해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두 번째 삼두 정치 때의 그 한 명의 장군은 거의 뭐 클레오파트라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이 미모와 뭐 이런 남성을 좌지우지했던 이런 걸로 기록이 되고 좀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든 그 이집트나 본인의 이런 지배 권력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서 그 상황에서 그 정도 해냈으면 굉장히 똑똑했던 거다 정도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헬레니즘의 마지막 점으로는 역시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으로 뱀을 이용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는 헬레니즘이 버틴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다 얘기했네. 다 했어? 이게 끝이야? 아 진짜? 오. 그래도 뭐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왜 조각상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리스 미술 시기의 조각상, 그리스 미술 시기의 벽화 이런 식으로만 존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처음으로 누구의 조각이라는 것처럼 한 조각가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근데 그리스 시기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그리스 시기에는 이제 평론이라는 게 평론은 아니고 평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론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어떤 조각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조각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 찬사만 이제 막 발견이 되지만 그 조각이 발견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프락시텔레스라는 한 명의 조각가가 있는데 거의 한 조각상 하나는 거의 그 사람이 만든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이거는 아마도 프락시텔레스 거다라고 이야기한 추측되는 작품들이 몇 개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작가 한 명의 아이덴티티가 조금씩은 생겨나기 시작했었던 좀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런 게 시작이 됐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바라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간 어쨌든 이런 문화 약간 힘이 생기고 문화가 부흥하는 시기에 이런 작가들의 자유로움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고 이런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 구름제약자들의 또 다른 모토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야 진정한 예술을 시작할 수 있다. 문화가 이렇게 부흥하고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흘러다니던 이런 시기에 이런 미술이 발전하고 이런다는 게 약간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네, 역시 배가 불러야 하고 싶은 거니까. 돈을 위해 예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줘야. 너무 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레니즘이 굉장히 뭔가 막 되게 큰 시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재미난 시기이기는 한데 은근히 또 남겨져 있는 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약간 헬레니즘 시기에 있었던 영토 대부분이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쪽이어서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파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파괴도 되게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한데 네. 그래도 잠깐 200년 정도의 시기이지만 엄청난 대변화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시기인 거는 확실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부서졌음에도 이렇게 한번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약간 정말 근데 연구하기 정말 재밌는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니까. 이 당시에 근데 조각상이나 이런 것만으로 얘기하기에도 뭐한 게 되게 금속공예나 이런 쪽으로도 되게 발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형박물관에서 그거 본 거 기억 안 나요? 진짜 막 정말 이렇게 나뭇잎 한 장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금관 같은 거 만들어져 있고 막 그런 거로 해가지고 다른 많은 예술 분야들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조각상이나 이런 게 가장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 되게 재미난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자기랑 이런 거는 진짜 막 이제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거랑 그 토착민들이 사용하던 거랑 막 섞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건 심지어 너무 다양해서 정리하기가 힘든 거죠. 다 정말 각자 섞여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동양과 서양의 미술이 그 뭐 융합이 되었다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네, 어느새 다 얘기했네요. 이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도 안 힘들고 오늘 그래도 3시간만 잔 거 치고는 중간중간 어휘가 이상해서 그렇지 괜찮게 한 것 같네요. 너무 자화자찬. 나 오늘 좀 자화자찬 많은 게 약간 3시간밖에 앉아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리카큐님과 푸키먼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왔어요? 네, 저희가 액세서리를 근데 푸키먼님은 남자분이셔가지고 저희가 엽서를 제작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엽서를 좀 제작을 제대로 하면은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엽서 만든다는 거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썸네일은 근데 되게 많아가지고 만들 거리는 되게 많아요. 썸네일 좀 정리를 하고 엽서 크기로 좀 바꿔서 좀 많이 뽑아서 예쁘게 안 예쁘면 또 가지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줬어.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리카큐님은 제가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이 올라가는데 토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방송 올리고 나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키모님은 제가 엽서를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솜양이 말을 정말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열심히 떠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가지고 이 역사 정리가 끝나면 찬우 씨랑 셋이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좀 줘볼까 해요. 셋이서 뭔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둘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주제를 바꿔서 네, 뭔가 좀 그 변화를 이제 줘야겠죠. 근데 아직 뭐 역사 정리도 한 5개 정도가 남아가지고 네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하고 너무 혼자 다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매번 조금 좀 미안하고 그러기는 한데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아니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주입 교육을 시켰는데.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헬레니즘에 관한 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3시 반밖에 못 잤지만 무사히 헬레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것 같고요. 뭐 무사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편집하면서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마무리 어떻게 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맨날 까먹네. 안녕? 근데 뭐 하고 안녕이지 않았나? 아 지금까지. 아 그러네. 네, 이 미술사 정리 다음 편은 이제 로마 편이고요. 이제 이거는 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는 최찬우 양과 함께 양? 찬우가 찬우 양이라 부르는 거 되게 좋아요. 저번에 맨날 놀리는데 내가 보긴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찬우 씨와 함께 지금 뭐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글을 하나 또 골라주고 있어요. 또 찬우가 픽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찬우 씨와 함께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 편을 하나 진행을 하고 또 미술사 정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라미술 이유식을 진행한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디자이너 성다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너무 졸리다.